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동신대학교 조호준 교수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결국은 인권의 문제인데요. 인권의 문제는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권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권리의 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장애인들의 권리 중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구성은 장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 법률, 장애인의 의료 이용에 대한 심리 접근성 문제 해소 방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첫 번째 장애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해에 대한 부족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고 그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는 장애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보건의료에 근무하고 있는 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 특히 안경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장 첫 번째 단락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장애에 대한 정의, 장애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은 장애를 어떻게 보느냐, 장애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장애 그러면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장애 그러면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또 요즘은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 확대가 돼서 장애인들도 직업 생활에 그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개념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이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시선들도 있고 장애인들 규정하는 내용들이 많는데 결국 장애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장애를 정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대신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반영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는 개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발전에 따라서 점점 진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장애인 마크 아마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장애인 마크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마크가 과거에는 조금 수동적인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좀 적극적인 그 마크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데 따른 그래서 과거에 장애인 그러면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회적인 지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장애 인식이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장애 감수성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말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장애에도 장애 감수성이 있습니다. 장애 감수성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사실은
역지사지,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역시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장애 감수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좀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공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심리 사회적 공감 그러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장애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우리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장애 감수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보건이나 의료 관련된 그 시설을 이용할 때도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도 특히 보건의료인들이 장애인들이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보건의료인들이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초점도 그런 부분에 좀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얼마나 될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또 우리 지금 현재 255만 명의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 인구의 약 5%고요. 6가구당 1가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이 넘는 그런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73.3%가 넘는다는 거. 그 말은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오히려 73.3%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장애를 갖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마치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을 부를 때 호칭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을 할 때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정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표현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 이렇게 표현해서 장애인이 마치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호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도 똑같은 하나의 장애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15가지로 구분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세분하면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그리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장애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는데요. 사실 뭐 외국의 예를 비춰봤을 때 장애 유형이 외국은 저희 나라보다 좀 더 많이 있는 나라도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규정하는 그것은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장애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종류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 사회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 유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또 장애인 분야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지체장애는
몸통과 팔, 다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를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의 한 장애인들이 거의 50% 정도가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단이라든가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또 변형장애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뇌병변장애. 아마 조금 그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장애 중에 하나고요. 뇌 이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와가지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그래서 떨림이나 경직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직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무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언어 장애 등 이런 것들이 그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뇌병변 장애는 사실은 지적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위에 있는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 적절한 대화 또는 적절한 그 처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또 활동을 할 때, 같이 일을 할 때 적절하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혹시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일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 아마 우리 안경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시는 아마 장애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각장애는 백내장, 녹내장, 이물질들이 침입해가지고 시각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고요. 대부분 명암이나 형태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일을 할 수 없다라든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때 유의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단 시각적인 부분에 조금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문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가까이 다가오면 인사를 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예를 들면 뭐 이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다라든가 화장실은 우측에 있다든가 하는 설명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보건의료계통을 이용할 때도 그런 적절한 시설을 갖추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데요.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를 청각장애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수어라든가 보청기, 어떤 필담, 구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직업생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일상생활 대화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화를 하는 경우는 수어를 하면 좋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필담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어를 하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글로 써서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들도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장애를 말씀드리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음성, 언어 기능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를 언어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음장애, 또 유창성 장애, 실어증,
발달성 언어장애 이런 것들도 이런 그 유형이 있는데요. 언어장애는 지적 능력이나 직업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해 주시면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대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팩스라든가 이메일 또 메신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저희 그 대학에도 대학원 과정에 이런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팩스나 이메일 또 메신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데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정하여 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이것을 지적장애라고 하는데요. 지적장애는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적절한 교육이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5살, 6살, 7살 정도, 그 정도 지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람 대할 때 좀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고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만큼 어떤 그 의사소통에 좀 이해도가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 지시, 예를 들면 작업 지시를 할 때 반복적으로 지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해도를 고려해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시를 할 때는 그 일과 관련했을 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주는 것 이것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폐성 장애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어려운데요. 특히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자폐성 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도 역시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로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상호작용이 안 되는 장애가 바로 이 자폐성 장애이고요. 또 그 장애의 유형이 한 가지에 집착하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그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이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만큼 많은 배려와 그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한 그 장애인데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 때문에 이 자폐성 장애와 그 지적 장애를 발달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별도의 어떤 그 제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폐성 장애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대하시게 될 때는 이제 이런 자폐성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안경원에 그 방문했을 때는 특별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특정한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한 그런 그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그 눈에 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일단은 좀 불안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낯선 장소에 오거나 낯선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더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좀 더 줄여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일상생활에 돈을 계산하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냐, 왜 너는 그런 행동을 하냐, 자꾸 반복되는 행동을 하느냐, 좀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반복된 행동을 하거나 그 대화를 서로 눈을 잘 맞추지 않거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배려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또 반복성 우울장애. 이 정신장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정 조절이나 행동, 또 사고 기능들이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정신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신분열증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몇 년 전부터 이 용어가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병. 이 조현병의 용어가 조금 특별한데요. 이 조현병이란 말이, 조현이란 말이 그 바이올린의 현을 조절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잘 조절이 되면 좋지만 조절이 안 될 때는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빗대가서 이 말을 좀 조현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현병이라는 용어도 이제는 정신분열증 이 용어가 조금 좀 좋지 않은 그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 대신에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시는 건 좋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유형이 우울증, 또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장애는 약물 복용을 통해서 아주 상당한 많은 부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신장애 그러면 완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피하거나 뭐 어떤 사람이 심하게는 그 사람들은 조금 어디 나오지 못해 감금에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가끔 보면 뉴스나 방송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사람 상하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를 다 사회에서 조금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로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약물 복용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이것도 장애에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장장애, 또 뒤에 간장애, 심장장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도 장애로 처음에는 장애로 포함되지 않다가 최근에 장애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애 영역이 많이 넓혀져 있다는 거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장애. 그래서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심장장애, 심부전증이라든가 협심증 이런 심장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또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심장장애인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호흡기 장애, 그래서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를 호흡기 장애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애, 간경변이라든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으로 적극적인 필요한 사람, 그래서 장애가 지속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상황에 좀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또 역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장애, 아마도 과거에 이따금 그 TV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안면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흉터라든가 색소 침작, 또 조직의 비호나 함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면 장애인으로 구분을 해서 역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루 요루 장애, 우리가 보통 치질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도 그 심각한 사회적인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뇌전증 장애. 예전에 아마 그 간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용어를 뇌전증 장애로 지금 그 바꾸었고요. 그래서 대뇌 기능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레 의식을 잃거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뇌전증 장애라고 해서 이분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 또는 장애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체적인 또는 사회생활의 불편뿐만 아니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비장애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또 그 사람들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당연히 어찌 보면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가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관련된 법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역시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고 또 존엄성을 손상받고 있습니다. 또 자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네가 혼자 스스로 뭐 직업생활을 할 수 있냐, 학교를 다닐 수 있냐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가장 최초의 노력은 역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연합 여기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러한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그 장애인 권리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된 법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련된 장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 그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서 면접 장소를 잡는 거죠. 그러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혼자 갔을 때는 그 면접 장소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차별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실제로 아예 그 서류 접수 단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그 차별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슬픈 일이죠. 법이 만들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장애인의 인권이지만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 이게 상당히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장애인들이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서 침해당하게 됐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 법 중에 하나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사실은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시다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또 장애인 통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건물의 3, 4층, 2, 3, 4층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도로를 그 휠체어를 타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밑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 표시가 없다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또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 구역이 별도로 없으면 멀리에 주차하고 힘겹게 걸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 구역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공건물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의무고요. 갖추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도록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안경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강의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하시라고 포함되어 봤습니다. 편의시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생시설, 안내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또 기타시설 여러 가지 뭐 화장실이라든가 주출입구 접근로 또 여러 가지 관람석이라든가 뭐 매표소 같은 데도 이런 장애인들이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공중전화에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낮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걸어 다니고 건물을 통행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공연을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배리어 프리,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용어에서 보듯이 꼭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공공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갖춰 있다면 지금은 민간 영역에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또 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고요. 이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그 문제입니다. 가끔 저희 아파트 단지 보면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게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든 안 하든 꼭 비워놔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어떤 주차장,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 단지에는 장애인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비워놓으니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외부에서 그 주차장, 아파트를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놔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현재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거기에 그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여건이 갖추어진 것은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장애인 그러면 근로 무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커다란 인권의 침해가 됐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립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호한다. 장애인들은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자립하고 싶다. 이것이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장애인들은 근로 무능력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국가나 사회에서 많이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이 바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고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자체는 3.4%의 고용 의무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기관도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1%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벌금을 내는 그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그냥 고용하지 않고 벌금 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걸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사실 간혹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위에서도 이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장애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가장 어려운 장애거든요. 사회적 제약도 제일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실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바로 발달장애인 권리부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강의하는 주제, 이것이 바로 장애인 건강권인데요. 이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 장애인 실태 조사라든가 국민 건강 통계 이걸 보니까 비장애인들은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6% 좀 됐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53.4%에 달한다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무려 3배가 넘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재활이라든가 성재활, 건강증진, 가족 지원, 또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것은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느냐 이걸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장애인들이 그 보건의료나 이런 기관들을 이용했을 때 그 병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배려가 부족한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용은 하고 싶지만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죠. 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건의료기관에서 그러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의료 전문직들이 거기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 배경이 돼서 이런 어려운 배경이 돼가지고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부족, 또 의사나 뭐 보건의료 관련된 사람들의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배려 부족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이 2015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이 강의가 마련된 것도 이런 법률의 제정에 의한 의무적인 교육으로 실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건강권을 가지고 있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법률 풀네임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2017년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만일에 이런 법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처벌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 이거는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당연히 장애인들이 건강이라든가 보건의료 관련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런 권리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이나 배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이 보건관리 체계라든가 또는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법 내용은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이 법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주로 장애인들이 건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권리를 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또는 건강보건, 또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사업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강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 건강주치제도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도 중 하나고요. 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런 것들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시행해 왔고요.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의료 이용을 위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져서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보건의료 인력, 안경사와 같은 그런 보건의료 인력들이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또 장애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건 실은 심리적인 어떤 문제거든요. 내가 거기 갔을 때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심리적 접근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장애인들의 욕구가 너무나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특히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애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보건의료 부분에 접근했을 때 배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의료 유형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와 장애 유형 그리고 관련 법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경사와 같은 전문 보건의료인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안경호는 내방했을 때 장애 유형에 맞는 배려가 필요하죠. 이때 하는 배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동정으로서 아닌 불쌍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에 입각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러한 배려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어서 불쌍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동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법적인 권리에 근거한 거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애 감수성 그리고 심리 사회적 공감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이 장애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감수성에 조금 어려운 문제고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 또 그러한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문제 상황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계단이 있거나 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마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그런 심리사회적 공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다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장애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심리적인 공감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마음 놓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는 마련되어진 그런 시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그 준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도 이 편의시설이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이제 그런 것은 장애 감수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애 감수성, 장애인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은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로 끝내고 싶은데요. 장애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그저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동정의 눈초리로 짠하다.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장애인들이 권리가 보장되고 그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그런 사회,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장애는 결코 장애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